요양원 알아봤어요. 다음 주부터 들어가세요. 딸이 제게 한 말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딸네 집에 가서 손주 밥 먹이고 유치원 보내고 식모처럼 다 해줬더니 엄마가 손주 보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며 용돈 한 푼 안 주네요. 월세 사는 나에게 자기네 전셋집 넓혀갈 돈을 대출 받으라 해서 거절했더니 요양원을 가라고 하네요. 이 불쌍하기만 한 늙은 엄마에게 일어난 예상치 못한 반전. 싸가지 없는 딸에게 한 푼도 주지 않고 연을 끄는 통쾌한 사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복이 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에도 잠을 설쳤어요. 천장을 한참 보다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6평짜리 원룸. 월세 45만 원. 이게 제가 사는 집의 전부예요.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됩니다. 딸 은진의 집에 가서 집 정리하고 손자 유치원 보내고 식당에 가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합니다. 오후에 유치원으로 가서 손자를 데려와 딸이나 사위가 올 때까지 돌보는 일. 이게 저의 일과입니다.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어요. 62세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힘없이 처진 어깨.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한 통, 계란 3개. 밥에 물을 말아 김치와 먹고 집을 나섰어요. 오전 6시 40분 은진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엉망이었습니다. 거실에 어젯밤 먹은 치킨 박스가 그대로 있었어요. 소파엔 옷가지가 널려 있었고 싱크대엔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거실을 정리하고 빨래를 모아 세탁기를 돌렸어요. 화장실도 닦았습니다. 7시 30분에 준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5살 손주가 자고 있었어요. 어깨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계란 후라이, 햄밥. 도마를 꺼내고 칼을 들고 자동으로 손이 움직였습니다. 준호를 식탁에 앉혔어요. 밥 먹자고 했더니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밥 맛없다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도 먹어야 한다고 많이 안 먹어도 되니까 조금만 먹자고 말했어요. 준호는 몇 숟가락 먹고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8시 20분에 준호를 유치원 버스에 태워보내고 마저 남은 밀린 일을 합니다. 3년째 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딸 은지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생각보다 체력이 많이 딸리네요. 버스를 타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행복 한정식. 20년 동안 다닌 곳이에요. 주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윤희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45세 미혼모인 윤희는 혼자 아들 준우를 키우고 있죠. 어제 얼굴이 안 좋아 보였다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점심 장사를 위한 재료 손질과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바쁠 때만 일을 하는 것이라 조금의 쉴 틈도 없이 시간이 갑니다. 점심시간에 몰려드는 손님을 치르고 설거지를 하면 손이 화끈거릴 때가 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3시가 되면 다시 손주를 데리러 유치원으로 갑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유치원까지 버스로 20분 거리. 버스비가 한 달이면 9만 원이 나가죠. 3시 20분. 유치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준호를 불렀어요. 준호가 달려왔지만 제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는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버스를 타고 은진의 집으로 갔습니다. 준호는 내내 게임만 했어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과일과 고기, 채소가 가득 차 있었어요. 제 냉장고와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도마를 꺼내고 감자를 깎기 시작했어요. 칼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육시에 밥을 차렸습니다. 준호가 몇 숟가락 먹고는 맛없다고 했어요. 저는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남긴 밥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나한테 남은 전부인가? 저녁 8시 은지가 퇴근했습니다. 준호가 달려가 은지를 안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은지가 수고하셨다고 내일 봐요라고 말했습니다.
문을 나섰어요. 쿵. 문이 닫혔습니다. 밤 9시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 27만 원. 은지 아빠가 떠난 게 은지가 2살 때였어요. 그때부터 혼자 키웠죠. 식당 주방에서 손이 터지도록 설거지하고 겨울에 보일러 안 틀고 버텼어요. 은지 대학 보낼 때 적금 다 깨고 전세 보증금도 보탰습니다. 30년 뒷바라지. 그런데 지금 뭘 받고 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금이 가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3일째 허리가 아팠습니다. 침대 끝을 붙잡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어요. 은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오늘은 못 가겠다고요. 전화 넘어가 조용했습니다. 그러더니 은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그럼 자기가 일을 어떻게 하냐고 엄마가 책임지라고 소리쳤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작년 겨울이 떠올랐어요. 감기가 심해져서 병원에 가야 했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은지한테 전화했었죠. 병원비 좀 빌려달라고 아니면 용돈을 조금만 달라고 했어요. 준호 봐주는 대가로요. 은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건 엄마가 당연히 하는 거라고 돈 받고 봐주는 게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사위가 전화를 바꿔받았어요. 장모님, 저희도 전세 올리느라 힘들다고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장모님도 건강관리 좀 하시라고 자꾸 아프시면 곤란하다고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약국에서 감기약만 사서 먹었어요. 일주일을 앓았습니다. 저녁 6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윤희가 미역국을 들고 와 있었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떴어요. 따뜻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데 눈물이 났어요. 윤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물었어요. 참았던 게 터졌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아침 7시에 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준호 아침 먹이고 유치원 보내고 식당 일하고 다시 3시에 하원에서 저녁까지 봐주는 이야기를 했어요. 교통비도 안 주고 용돈도 안 주고 병원비도 안 빌려주는 이야기도요. 작년 겨울 이야기도 했습니다. 사위가 뭐라고 했는지도요. 윤희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은지 씨가 너무하다고 사위도 나쁘다고 했어요. 윤희가 말했습니다. 언니는 너무 착하다고 그래서 이용당하는 거라고요. 이용당한다. 윤희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윤희가 3년 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월세 못 낼 뻔했던 그 겨울. 은지가 전세금을 올려줘야 한다고 제 적금을 다 깨갔었죠. 그래서 월세를 못 낼 뻔했었어요. 윤희한테 전화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너무 창피했지만 다른 데 빌릴 데가 없었거든요. 윤희는 다음날 200만 원을 봉투에 담아 가져왔었어요. 천천히 갚으라고 하니 안 갚아도 된다고 했었죠. 미안하다고 했더니 윤희가 손을 저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언니,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윤희가 계속 말했어요. 언니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준우 낳고 힘들 때 병원 데려다 주시고 미역국 끓여주시고 애 봐주신 거 잊지 않았어요. 맞아요. 13년 전 윤희가 준우를 낳았을 때였죠. 미혼모라고 식당에서 눈총 받을 때 제가 옆에 있었어요. 산후조리 할 돈이 없어서 일찍 출근했을 때 제가 준우를 봐줬죠. 명절 때마다 김치 담가서 나눠줬고 반찬도 만들어줬어요. 준우 아플 때 병원비도 보탰습니다. 윤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서 200만 원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한 거예요. 언니가 저한테 해준 게 훨씬 많으니까요. 윤희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은지는 항상 당연하다고 했어요. 엄마가 손주 봐주는 게 당연하다고, 엄마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윤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언니 것도 챙기라고, 언니 인생도 소중하다고요.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습니다. 딸은 화를 내고 식당 동료는 미역국을 끓여주네요.
사위는 곤란하다고 하고 윤희는 당연한 게 없다고 하네요. 밤 10시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명의로 신용대출 5천만 원을 받아달라는 거였어요. 전세 올리는데 필요하다고요. 거절하려는데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낳기만 하면 다냐고 책임을 지라네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제 자식이지만 기가 막혔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 했더니 은지가 짜증을 냈어요. 이번 주 안에 서류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나한테 남은 게 뭐가 있을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 살 순 없다는 거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은진에 가서 청소하고 준우 아침 먹이고 유치원 보내고 식당 일하고 3시에 하원하고 저녁 먹이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토요일 저녁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집에 오라더군요. 은진의 집에 갔더니 은지와 사위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 거실에 서류가 펼쳐져 있었어요. 신용대출 신청서였어요. 제 명의로 된 5천만 원짜리. 오늘까지 결정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세 계약 기한이 이번 주까지라고요.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못하겠다고 말했어요. 은지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말 안 도와주실 거냐고 그럼 어떻게 하냐고 소리쳤어요. 사위가 거들었습니다. 장모님, 저희 정말 절박하다고요. 이 기회 놓치면 평생 월세에서 못 벗어난다고 준우 교육에도 안 좋다고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도와준다고 했어요. 은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무슨 방법이냐고 물었더니 사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장모님,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건강도 안 좋으시고요. 은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에 숨이 멎었습니다. 엄마 나이도 있고 애들 교육에도 안 좋다고 했어요. 요양원 알아봤는데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양원이 있는데 월세보다 싸고 당장 다음 주부터 들어가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위가 덧붙였어요. 요양원에 들어가기 싫으면 대출을 해달라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그럴 거냐고 물었어요.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출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다고 집에서 못 살게 할 거라고 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제 딸이었어요. 30년을 키운 딸이요. 일어났습니다. 알았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하라고요. 은지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은지가 뒤따라왔어요. 정말 괜찮냐고 생각 좀 더 해보라고 했습니다. 돌아봤어요. 이미 생각 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요양원 보내든 뭘 하든 마음대로 하라고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62세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1층에 내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30년. 혼자서 고생하며 딸을 키운 결과가 이거라니. 대학 갈 때 적금 다 깨줬고 전세 보증금도 보탰어요. 3년 동안 준우 아침 먹이고 청소하고 유치원 데려다주고.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죠? 요양원.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파에서 바닥으로 내려앉아 울었어요. 소리 내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마르고 나니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금이 간 천장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어요. 악몽을 꿨습니다.
요양원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은지도 준호도 아무도요. 다음 날 아침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어요.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어요. 오늘도 은진에 가야 하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보이스피싱인가 싶어 망설였지만 받았습니다.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정중했습니다. 법무법인 정명 변호사 김정훈이라고 했죠. 변호사? 심장이 쿵했습니다. 고이순자님 유언 집행건이라는 말에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렸어요. 순자. 언니. 2주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2주 전.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그러고 보니 지난달 말에 언니한테 전화했었어요. 목소리가 약했었죠. 요즘 좀 피곤하다고 다음 주에 병원 검사 받으러 간다고 했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언니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자기가 곧 떠날 거라는 걸요. 변호사는 내일 오후 2시에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서초동이라고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언니. 순자 언니. 왜 아무도 연락을 안 했을까요? 언니는 혼자 살았죠. 자식도 없었고 친구도 많지 않았어요. 장례는 어떻게 치렀을까요? 누가 옆에 있었을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옆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다음날 오후 2시 서초동 법무법인 정명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한 건물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올라갔습니다. 상담실에 변호사가 앉아 계셨습니다. 40대 남자분이었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인이 2주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심장마비였다고요. 혼자 계시다가 이웃분이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례는 변호사가 유언 집행자로 지정되어 간소하게 치렀다고 했어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변호사가 유언 공증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나 이순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남긴다. 언니의 말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내 전 재산인 서울시 강북구 소재 아파트 한 채는 동생 이순덕에게 상속한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자가 잘 안 보였어요. 단 다음 조건을 반드시 지킬 것. 첫째, 은지에게는 절대 주지 말 것. 순덕이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곳에 쓸 것.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둘째, 은지는 순덕이를 이용만 했다. 지난달 전화 통화 때도 순덕이 목소리가 힘이 없었다. 순덕아, 내 인생을 살아. 은지 눈치 보지 말고. 언니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힘든 거요.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순덕아, 미안해. 내가 더 일찍 널 도와줬어야 했는데. 이게 언니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꼭 행복해. 너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서류 위에 얼룩이 졌어요. 변호사가 조용히 티슈를 건넸습니다. 고인이 동생분을 많이 걱정하셨다고 유언장 작성할 때도 여러 번 당부하셨다고 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상속 절차는 비밀로 진행 가능하다고요. 따님께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고인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당부했다고 했습니다. 잠시 생각했습니다. 은지가 알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달라고 할 거예요. 아니, 빼앗으려 할 겁니다. 언니의 유언이 떠올랐어요. 은지에게는 절대 주지 말 것. 비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아파트는 이미 매수자가 나타났대요. 은행 대출 때문에 경매를 집행했고 다음 주면 계약 완료. 2주 후면 대출금을 뺀 3억이 제 계좌로 입금된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다 준비하고 가셨어요. 저를 위해서요.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왔습니다.
1층 로비 벤치에 앉았어요. 3억. 어제까지만 해도 요양원 가야 하나 절망했었는데 언니가 저를 구해줬어요. 핸드폰을 꺼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6평짜리 원룸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라 보였어요. 이제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강원도에 작은 집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바다가 보이는 곳이에요. 더 이상 은지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은지가 알면 어떡하죠? 요양원 보내겠다고 했던 은지가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상시 녹음이 되는 앱을 설치했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변호사 명함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2주. 2주만 기다리면 3억이 들어와요.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제까지의 절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매일 아침 7시에 은진에 가서 청소하고 준호 아침 먹이고 유치원 보내고 식당 일하고 3시에 하원하고 저녁 먹이고. 하지만 달랐어요. 이제 끝이 보였으니까요.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3억이 제 계좌로 입금된다고요. 오전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입금 3억 원.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 3억 27만 원.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언니 고마워. 이제 시작이에요. 저녁 은진의 집에 갔습니다. 은지가 퇴근하자마자 물었어요. 대출건 생각해 봤냐고요. 저는 핸드백 속에서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어요. 부담스럽다고 했더니 은지가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위가 끼어들었어요. 장모님, 저희 정말 절박하다고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통장에 돈 좀 있지 않냐고요. 제 거라고 제 노후 자금이라고 말했어요. 은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노후 자금은 나중에 자기가 준다고 했어요. 지금은 자기가 더 급하다고요. 사위가 덧붙였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 은지 거 아니냐고 미리 쓰게 해달라고요.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녹음을 들어봤습니다. 또렷했어요. 며칠 후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 먹으러 오라고 했어요. 갈비찜을 한다고요. 뭔가 수상했습니다. 저녁 6시 은진의 집에 갔어요. 정말 갈비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친절한 은지는 처음이었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반찬을 제 앞에 놓아주며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어요. 갈비찜을 한 점 먹었습니다. 맛있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역시나 전세 올리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핸드백 속에서 녹음을 시작했어요. 부담스럽다고 했더니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사위도 거들었어요. 저희 정말 급하다고 장모님이 도와주셔야 한다고요. 정 안 되면 제 통장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은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30년 동안 키워준 게 아깝지도 않냐고 소리쳤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윤희가 했던 말을 했습니다. 당연한 건 없다고요. 은지가 정말 실망이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살겠다고 말했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녹음을 멈췄어요. 며칠 후 은지가 준호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어차피 나중엔 다 자기 거라고요. 미리 주는 게 낫지 않냐고요. 심장이 쿵했습니다. 돌아가시면 어차피 자기가 상속받는다고 그럴 거면 미리 증여하는 게 세금도 아낀다고 했어요. 은지는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요. 은지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오늘 대화도 녹음했다는 걸 확인했어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달 후로 공증 날짜를 잡아달라고 했어요. 생전증여 절차를 진행하고 싶다고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부탁했습니다.
은지도 그 자리에 오게 해달라고요. 유산 상속건으로 연락 가야 한다고 어머니 재산 정리 문제라고 하라고요. 변호사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부탁했어요. 윤희도 그 자리에 오게 해달라고요. 한 달만 더 참으면 돼요. 그리고 은지한테 진실을 말할 거예요. 모두 앞에서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조용히 움직였어요. 변호사와 서류를 준비하고 강원도 집을 알아봤습니다. 속초 바닷가 근처 작은 집이 나왔어요. 2억에 매매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은지는 여전히 몰랐어요. 매일 아침 7시에 가서 청소하고 준호 아침 먹이고 유치원 보내고 식당 일하고 3시에 하원하고 저녁 먹이고. 하지만 이제 끝이 보였습니다. 공증날 아침이 밝았어요. 일찍 일어나 씻었습니다. 옷장을 열어 제일 단정한 옷을 꺼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62세 할머니가 서 있었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핸드백을 챙겼어요. 녹음이 저장된 핸드폰, 공증 서류, 그리고 변호사 명함까지요. 오전 10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서초동에 도착해 건물에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윤희도 있었습니다. 윤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왜 자기를 부르냐고 물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앉으라고 했습니다. 오전 11시 또 다른 손님이 왔습니다. 은지와 사위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은지가 저를 보고는 얼어붙었습니다. 왜 여기 계시냐고 물었어요. 앉으라고 했습니다. 은지와 사위가 의자에 앉았어요. 저와 윤희를 번갈아 봤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순덕님의 재산 처분 공증을 위한 자리라고 했어요. 은지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드디어 증여해 주시는 거냐고 물었어요. 목소리에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순덕님의 재산 목록이라고 했어요. 은지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어요. 고 이순자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 매각 대금 3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은지 눈이 커졌어요. 3억이라고요? 언제요? 어떻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2달 전에 상속 절차가 완료됐다고 이미 이순덕님 계좌에 입금됐다고 했습니다. 은지가 저를 쳐다봤어요. 왜 말 안 했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말할 필요 없었다고요. 사위가 끼어들었습니다. 장모님, 그 돈이면 저희 집 문제 해결되는데요. 왜 혼자 갖고 계셨어요? 은지 얼굴이 빨개졌어요. 자기도 딸인데 왜 몰래 했냐고 소리쳤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이순덕님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고 했습니다. 은지가 귀를 쫑긋 세웠어요. 변호사가 읽었습니다. 김윤희 씨에게 5천만 원 생전증이요. 윤희가 깜짝 놀라 저를 봤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은지가 소리쳤어요. 김윤희가 누구냐고 왜 남한테 5천만 원을 주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어요. 김준우윤의 아들 명의 교육 신탁 2천만 원. 대학 입학 시 본인만 인출 가능. 사위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냐고 장모님, 제정신이냐고 소리쳤어요. 변호사가 마지막을 읽었습니다. 이순덕님 본인 강원도 주택 구입 및 노후 자금 2억 3천만 원. 은지가 비명을 질렀어요. 제 건 없냐고 한 푼도 없냐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없다고요. 은지가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법적으로 자기 몫이 있다고 유류분이 있다고 소리쳤어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생전 증여는 유류분 대상이 아니라고 이미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고 했어요. 은지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왜 이러냐고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요.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은지와 사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명의로 대출 받아주세요. 이름만 빌려주시면 돼요. 은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다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30년 동안 키워준 게 아깝지도 않으세요? 은지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또 다른 파일을 틀었습니다. 어차피 나중엔 다 제 거잖아요. 엄마 돌아가시면 어차피 제가 상속받잖아요. 은지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마지막 파일을 틀었어요. 요양원 알아봤어요. 다음 주부터 들어가실 수 있어요. 엄마 나이도 있고 애들 교육에도 안 좋으니까요. 사위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 은지 거 아니냐고 미리 쓰게 해달라고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지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은지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30년 동안 너 하나 보고 살았다고요. 식당 주방에서 손 터지도록 일했고 겨울에 보일러 안 틀고 버텼다고요. 내가 대학 갈 때 적금 다 깨줬고 전세 보증금도 보탰다고 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아침 7시에 가서 청소하고 준호 아침 먹이고 유치원 보내고 저녁 먹이고 무상으로 봐줬다고요. 그런데 내가 나한테 준 건 뭐냐고 물었어요. 은지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교통비 한 푼 안 줬고 용돈도 안 줬다고 말했어요. 병원비도 안 빌려줬다고요. 그러면서 당연하다고 했다고 그리고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은지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윤희를 봤어요. 윤희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윤희한테 말했어요. 3년 전 월세 못 낼 때 200만 원 빌려줬다고요. 허리 다쳤을 때 3개월간 밥 해줬다고 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김치 담가서 나눠줬고 반찬도 만들어줬다고. 그래서 5천만 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윤희가 울먹였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어요. 은지가 일어났습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달라고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공증도 다 됐다고 말했어요. 은지가 주저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했어요.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고 이제 각자 가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윤희와 함께 일어났어요. 은지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은지가 불렀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 나갔어요. 복도에 섰습니다. 윤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정말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고 이제 정말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62세 할머니가 서 있었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1층에 내려 건물 밖으로 나갔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윤희가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요. 강원도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바다 보이는 작은 집에서 산다고요. 윤희가 웃었어요. 자기도 주말마다 놀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라고 말했어요. 함께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앞만 보고 갈 겁니다. 제 인생을요. 일주일 후 강원도 속초. 바다가 보이는 2층 집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2억에 샀어요. 이삿날 6평 원룸을 정리했습니다. 박스 5개가 전부였어요. 윤희와 준우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언니, 저희도 같이 갈게요 라고 윤희가 말했어요. 고마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룸을 둘러봤습니다. 6평짜리 방. 20년을 살았던 곳이었어요. 힘들었지만 버틴 곳이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열쇠를 관리실에 맡겼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윤희와 준우도 함께 탔어요. 속초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어요.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습니다. 3시간쯤 지나 속초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파란 물결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집 앞에 섰습니다. 하얀 2층 주택이었어요.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윤희가 감탄했어요. 언니, 여기 정말 좋다고요. 준우가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짐을 풀었어요. 윤희가 도와줬습니다. 박스를 하나씩 열어 정리했어요. 저녁이 됐을 때 부엌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윤희가 국을 끓였어요. 준우는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윤희가 말했어요. 언니, 정말 잘하셨어요 라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밥을 먹고 셋이 마당에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바다를 봤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했습니다. 준우가 물었어요. 순덕 이모, 여기서 계속 사실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희도 자주 올게요 라고 준우가 웃었어요. 윤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저랑 준우 대학 보낼 돈 정말 고마워요. 2천만 원 교육 신탁 이야기였어요. 괜찮다고 준우 잘 키우라고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윤희와 준우를 2층 방에 재웠습니다. 혼자 마당에 남았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은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손가락이 문자 위를 맴돌았어요. 하지만 지우지 않았습니다. 답장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언니, 잘 살고 있어. 언니가 준 거 잘 쓰고 있어. 혼잣말이 나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당에 나가 바다를 봤어요. 아침 햇살이 물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윤희가 내려왔어요.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준우도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어요. 셋이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윤희가 말했어요. 언니, 저희 이제 가봐야 해요. 준우 학교 있어서요. 알았다고 했습니다. 차까지 배웅했어요. 준우가 안겨왔습니다. 순덕 이모, 다음 주말에 또 올게요 라고요. 그러라고 기다리겠다고 말했어요. 윤희가 마지막으로 안아줬습니다. 언니, 정말 행복하세요. 행복하다고, 정말 행복하다고 대답했어요. 차가 떠났습니다. 손을 흔들며 배웅했어요.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2층 서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책을 펼쳤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었습니다. 저녁이 됐을 때 마당에 나갔어요. 벤치에 앉아 노을을 봤습니다. 혼자 앉아 있었지만 편안했어요. 셋이 바다를 바라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와 윤희와 준우요. 손을 잡고 서 있었던 우리가요. 혼잣말이 나왔어요. 피보다 진한 게 정이구나. 20년 함께한 사람이 딸보다 낫네. 바람이 불었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62년을 살았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고 슬픈 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해요. 내일 아침에도 바다가 있을 거예요. 다음 주말에 윤희와 준우가 올 거고요. 텃밭에 상추도 심고 책도 읽고 바닷가도 산책하고요.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일어나 집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니 깨끗했어요. 금이 가지 않은 천장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네. 62년 만에 찾은 내 인생. 마지막 혼잣말이 나왔어요. 잠이 왔습니다. 깊고 편안한 잠이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바닷가를 걷고 있었어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윤희와 준우가 멀리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이 달려왔어요. 셋이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